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남 창원에 생선 굽는 가족. 경남 창원에 반송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꽤나 규모가 큰 5층짜리 주공 아파트 단지였고 지어진 지 30년 넘어서 재개발되었고 지금은 더 크고 높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죠. 중학교 때까지 그곳에 살았었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그런지 단지 내에 우물도 있었고 보일러도 연탄 보일러였습니다. 아무튼 중학교 2학년 여름 때였습니다. 그때 집에 친척들이 제사 때문에 우리 집에 모였었고 그땐 12시에 제사를 모셨기 때문에 다들 제사 음식 먹으며 시간 때우고 있는데 어른들이 심심하시다고 화투를 치시려는데 마침 집에 화투가 없어 저보고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돈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슈퍼까지 가려니까 고민이 되더군요. 가로등이 있는 밝은 길은 T자 모양으로 돌아가야 하고 직진으로 질러가려면 아파트 사이로 잔디밭을 지나야 하는데 어둡고 무서웠거든요. 일단 빨리 가려고 직진으로 잔디밭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 앞에서 약한 불빛이 보이고 고기 굽는 냄새 같은 게 나더군요. 뭐지? 하면서 다가가 보니까 불빛도 없는 잔디밭 위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잔디밭에 둘러앉아 생선을 석쇠에 구워 먹고 있더군요.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했지만 급한 마음에 바로 업 슈퍼로 들어가 황급히 화투를 사고 나와서 다시 그 잔디밭 쪽으로 갔는데 아까 보였던 그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도 일단 집에 가자 싶어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도저히 제가 화투를 사고 나와서 그곳으로 갈 동안에 불판이며 음식 및 도구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깔끔히 치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아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쓸데없는 소리 말라시더군요. 어쨌든 제사가 끝나고 다음날 학교 마치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께서 어제 제가 봤다던 거 좀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셔서 7살쯤 되는 남자애랑 그의 엄마와 아빠로 보이는 가족이 잔디 위에서 생선을 굽고 있었다고 하니까 무릎을 치시며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잔디밭 앞동에 사는 가족이 지리산 계곡에 놀러 갔다가 실족했다면서 어제 단지 내 무당집에서 제를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지나던 잔디밭 쪽 1층이 그러니까 고기 굽고 있던 그 자리 바로 뒤가 무당집이었어요. 단지 내 무당집은 그 집이 유일했고 우리 앞집에서도 3살 정도 되는 어린애가 어느 날 갑자기 개 흉내를 내면서 네 발로 다니고 개 짖는 소리도 하고 해서 그 무당이 굿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가족도 굿하는 걸 지켜봤었어요. 마무리할 때 그 집에서 쓰던 칼을 흰천으로 묶어서 현관 쪽으로 던지던데 칼끝이 집 밖으로 향하면 귀신이 나간 거라고 하더군요. 하필 칼끝이 우리 집으로 향해서 어머니가 항의하니까 우리 집에서도 간단한 굿을 하고 칼을 던지고를 반복해서 결국 밖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후로 그 애는 점점 정상으로 돌아왔고 저희 가족도 별탈 없이 2년 정도 더 살다가 이사 나왔네요. 아직도 제가 본 가족이 지리산에서 실족한 가족이 맞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본 그들의 모습과 싱싱하지 않아 보이던 생선에서 나던 비릿한 냄새는 아직도 선명하고 가끔씩 꿈에서도 나오네요. 두 번째 이야기. 강원도 바다에서 있었던 일. 제 고향은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릉과 삼척은 많이 알지만 동해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서 깊은 강릉과 삼척에 비하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동해에는 해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작은 해안입니다. 기찻길이 끊기는 절벽 아래에 자리 잡았고 바다까지 가는데 약 1m 정도의 좁은 폭으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관광지가 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중학교 때 해평에서 겪은 일입니다. 더운 여름날 해수욕장에 가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친구들과 해평 바닷가로 놀러 갔습니다. 신나게 물장구 치고 조개를 주우면서 정신없이 놀았는데 해안 저편에 누군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젊은 부부와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8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이 찾지 못하는 곳이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작은 바닷가라서
어느새 저희는 그 아이와 함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참 밝고 순수했습니다. 형아라고 말하면서 잘 따르는 게 참 귀여웠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가 몹시 마음에 들어서 행여나 아이가 다칠까봐 얕은 물에서 같이 공놀이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님도 그저 지그시 웃으며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던 공이 조금 먼 곳으로 날아갔는데 아이는 말릴 새도 없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공을 잡는 순간 그대로 아이가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해는 얕은 바다가 계속되다가도 갑자기 깊어집니다. 아이가 그쪽으로 빠진 것입니다. 저희는 놀라서 달려갔지만 이미 그곳은 물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해난 구조대가 오고 119가 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역시 나가서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경찰서에 갔다가 각자 부모님을 대동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참담했습니다. 왠지 제가 죽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바다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다시 해평에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바다에서 놀았지만 저는 차마 바다에는 못 들어가고 모래사장에서 말없이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스름한 저녁이 되었다 싶을 즈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해변 기준으로 약 20m 정도 되는 바다에 그 아이가 있던 겁니다. 그럴 리가 없었지만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이의 시체를 못 찾았다는 이야기 때문인지 마음속 한가운데에는 제발 살아있기를 바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과 달리 앞뒤지지 않고 소리치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서 나와. 밤에 수영하면 위험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무릎까지 차오르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빨리 나와. 어느새 물은 배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운 물에 정신이 아득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저는 그 아이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더군요. 저는 가슴까지 들어갔는데도 그 아이는 처음 그대로의 거리를 유지하며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갑한 마음에 계속 달려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큰 파도가 철썩하며 저를 덮쳤고 그대로 물속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순간 멀어져 가던 그 아이의 얼굴이 저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바다에 흘러가는 그 모습을요. 그리고 물 아래에는 무언가 검은 것이 마치 그 아이를 조종하듯 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절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바다로 뛰어들었고 근처 민박집 아저씨가 발견해서 구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말없이 태어나고 멀어도 홀린 듯 해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해평에 경찰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가 보니 며칠 전에 바다에 빠진 그 아이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른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기절했습니다. 원래 익사체는 허우적대다가 깊은 물속에 가라앉을수록 차가운 수온 때문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시체는 어제 제가 본 그대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헛것을 봤을까요? 아니면 시체를 봤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갔길 바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별장의 비밀. 친척 어르신분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아저씨가 사시는 동네 뒷산을 서울에 사는 어떤 부자가 사들였다고 합니다. 산이 그리 높지도 않았고 이러저러한 초목들이 예쁘게 피어 있어 평소 집을 짓는다면 참 좋겠다고 다들 생각해 왔는데 그 부자 역시 별장을 만들 생각으로 그곳을 샀더랍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공사 후 뒷산에는 정말 근사한 저택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자 고등학생이었던 자식들과 아내도 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를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별장에 찾아오자마자 그 화목함은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연년생 여동생을 이유 없이 겁탈하려 수도 없이 시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이상하게 자다 말고 바지를 홀랑 벗고 발기된 성기를 덜렁거리면서 마을을 쏘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만 보면 그게 할머니라도 겁탈하려 들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든 아들이 제정신을 찾길 바랬지만 점점 또가 넘어서자 하는 수 없이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부자가 똑같은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성기를 내보이고 여자만 보이면 겁탈하려 들고 또다시 눈 깜짝할 사이에 제정신을 찾는 일이 부자에게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는 어떤 사람이 이건 분명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부자의 아내를 설득해서 용왕 무당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무당은 오자마자 뭔가 여기 있다는 김새를 눈치채더니 갑자기 아들이 묵던 방으로 냈다 달려가 당장 여기 구들장을 파보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에 힘을 모아 아들 방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아래에는 하반신만 남은 남자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당이 말하길 이 남자는 무덤도 없이 객사한 이로써 지금은 하반신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자의 하반신이 가지는 욕구 같은 것이 부자와 부자의 아들이 씌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구술한 뒤 부자와 부자의 아들은 정신을 차렸고 유골은 좋은 곳에 안치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